지금 한 10채 팔아서 네. 한 50채를 개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 들면서 산 오피스텔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2천만 원씩 풀피를 하면서 매수를 했고요. 저는 딴 데 오피스텔이 없고요. 청량리, 강남 이렇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경제경영 1위까지 하고 있고 요즘 많은 분들께 인기 몰이를 하고 계신 잭파시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잭팟입니다. 네. 네, 저는 17년까지도 경매하고요. 그 후로는 이제 갭 투자로 바꿔서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는 10년차 투자자입니다. 한 60채 정도 샀고요. 지금 한 10채 팔아서 50채를 개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명의가 몇 분인가요? 혼자입니다. 혼자서 네. 50채. 네. 그러면 종부세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서울 수도권이 제 자산의 한 40% 정도 있는데요. 네. 서울 수도권 아파트들은 다 장기임대주택으로 아. 묶어놨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시켰고요. 네. 제 자산의 20%는 오피스텔입니다. 아. 오피스텔은 종부세 합산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60%를 제외하면 한 40%가 남는데 네. 지방 아파트 플러스 서울 오래된 빌라를 오래된 가지고 빌라? 있기 때문에 해봤자 공시가격 다 1억 이하거든요. 네. 20, 30개 뭉쳐도 생각보다 공시가격이 낮아서 행복하게 내고 있어요. 사실 종부세는. 네. 종부세 낸다고 행복하다고요? 저는 안 행복하던데. 아 그래요? 네. 아 자산에 비해서는 되게 조금 냅니다. 아, 그래요? 네, 분납도 해요 그 대신. 아, 네. 그러면 17년도부터 갭 투자를 좀 전향하신 거예요?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뀔 때 경매 낙찰 대출에 제한이 좀 생기는 네.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경매 낙찰 대출을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인 갭 투자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25평 아파트도 구축 같은 경우에는 갭 1000, 2000이면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매도분 통해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샀었죠. 네. 17, 18년, 19년까지는. 네, 네. 결국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투자, 물건들. 네, 소형 물건에서 돈이 최소화로 묶이거나 아니면은 더 안 묶이거나 이제 그런 투자를 좀 지향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채를 샀는데 총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서울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에 강남만 제가 매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돈 들면서 산 오피스텔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2천만 원씩 풀피를 하면서 매수를 했고요. 네. 그럼 오피스텔도 네. 매매 차익을 염두에 두고 매입을 하는 건가요? 매매 차익도 염두를 해두는데요. 네. 이제 제가 공시가격 1억 이하가 재작년 8월 13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가 1차로 들어갔던 거라서 벌써 이제 매도 타이밍이 왔거든요. 네. 네. 그 매도한 타이밍을 갖고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강남 오피스텔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월세화 시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럼 궁극적으로는 임대 세팅은 임대 세팅. 월세 현금 흐름으로 가시는 과정 중에 갭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죠? 네. 종착은 아니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잭파시님이 투자를 하셨을 때는 네. 준공공이나 장기 네. 임대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쵸. 없잖아요. 없죠. 네네. 또 아파트도 임대 사업자가 안 되기 안 되니까.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도 1년만 한시적으로 지금 풀어준 거지 맞습니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더 풀어준다고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사실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다시 살려준다라는 공약만 있었지 그게 뭐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측하는 것보다는 사실 대응의 측면인 거라서 그거를 이제 제외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양도는 풀어줬지만 사실은 추가가 하게 되면은 종부세가 만약에 뭐 3.6%, 2.4% 그런 구간이 있는 분들은 사실상 수익을 내기가 또 쉽지 않은 구간이 네. 있거든요. 양도세 내고 종부세 내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오피스텔을 약간 더 치중하는 것도 종부세에 대한 약간 벗어나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자체는 제가 서울 경기 물건은 가능하면 팔지 않는다 주의자고요. 지방 물건으로 투자해 놓은 거에서 현금 순환 매도에 따른 차익분을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올리는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짧게 생각하신다면 지방 갭 투자를 좀 더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길게는 그래도 서울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잭파시님께서는 현재 이런 규제나 이 정책 속에서는 준공공이나 장기 임대가 없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조금 더 지향하고 그 다음에 지방 갭 투자, 지방은 또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규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오피스텔은 철저하게 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피스텔은 종부세에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잖아요. 이걸 업무용으로 네. 사용한다고 하면 네. 종부세는 개인은 9억을 넘으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었다가 지금 1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어치를 넘어야지 그 다음부터 종부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벗어나는 투자 전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그 전략으로 잭파시님께서는 강남에 오피스텔 매입하는 거를 했었는데 이런 금리 상승기에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부분하고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되는지. 제가 그 오피스텔을 사실 생각을 했던 게요. 오피스텔 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미쳤다고 오피스텔을 시대차익형으로 사냐, 다 수익형 아니냐를 생각했는데 오피스텔의 과공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사실 그리고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수익률이 계속 떨어졌죠. 사실 오피스텔은 상가라고 봐야 되기 네. 때문에 상가에 받는 월세 수익률을 역산한 금액이 사실상 매매가거든요. 2014년에 6% 7%였던 서울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2020년에 4.76이었고요. 2021년에 4.76이었어요. 전 여기서 기회를 봤던 게 뭐냐면 오피스텔 수익률이 10년간 떨어져서 네. 더 이상 바닥이 안 떨어지고 지지선을 보이는구나. 네. 지지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2011년 마지막부터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했고요. 사실상 월세가 10만 원 올라간다는 거는 역산을 다시 해보면 한 2,500 정도가 시대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네. 또 서울을 투자하기 전에 먼저 2020년부터 이제 송도, 광교, 판교 이런 데를 계속 시세 트래킹을 했었는데요. 얘네가 원룸이라 그러면 한 전용 24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한 1억이었던 게 2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원룸은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아 저렇게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가 많고 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고 이런 지역들은 원룸이라도 올라가는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서울 오피스텔은 꿈쩍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상위는 서울 강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고 하면 네. 일단 지방이나 이런 데보다는 네. 어쨌든 서울에서도 중심가인 그런 네. 걸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딴 데 오피스텔이 없고요. 청량리, 강남 이렇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 오피스텔은 대지 100평만 있어도 100실, 200실 지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절대적인 대지값이 비싼 곳, 네. 대지가 없는 곳 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강남 같은 경우에 요즘에 전용 14제곱미터로 네. 전용 진짜 조그만 원룸도 3억에 분양을 하거든요. 네네. 보급형이 3억이고 네. 하이엔드급은 거의 10억이 넘어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대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해봤자 7에서 8입니다. 네. 일반 보급형이 3에서 4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준신축 위주만 타거든요. 한 5년 정도 전에 된 것만 타는데 다시 강남에서 5년밖에 안 된 거를 1억 7, 8천에 살 수 있느냐? 전 못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지를 갖고 건축을 네. 했을 때 그렇죠. 기준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런 1억 7, 8천짜리 샀고요. 네. 또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2억까지가 가능해요. 네. 그런 물건을 전세 2억에 껴는 겁니다. 그러면 풀피가 2, 3천이 자연스럽게 마련이 됐죠. 아. 네. 어차피 네.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2억까지만 1억 원에 1.2%로 네. 저희를 빌려주거든요. 네. 그럼 그걸 다시 바꿔보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강남역 근처에도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수요는 많으나 다 전세가가 2억이 넘기 때문에 매물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2억이 너무 좀 얍삽해 보이면 1억 9,500 이렇게 올려놓으면 일주일 안에 팔립니다. 네. 전세로. 그러면 3억대 분양하는 신축 오피스텔이 아닌 5년 정도 된 그쵸. 구축의 2억 이하인 매가의 오피스텔을 골라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보통 신도시의 상가를 얘기하면 우리가 분양하는데 바로 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한 4년 정도 시점이 흐른 후에 그때 경매로 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절대 낮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상가기 때문에 처음 분양 시에는 당연히 건축주나 시행사의 마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 4년에서 5년 정도 흐르고 나면 그때가 가장 낮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네. 때문에 보통 준공 후 4년, 5년 요때 오피스텔 제일 좋아해요. 아. 아. 그리고 10년 넘어가기 전에 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상가 강의했을 때 포인트 말씀드렸었을 것인데 일단 상가를 신축으로 분양받아서 수익 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저도 상가를 사는 타이밍은 신축 상가를 사는 게 아니라 4, 5년 지났을 때 임대 가격이 수렴이 되면 거기에서 상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가격인 거죠. 그리고 그때가 가장 좀 저렴할 때가 되는데 그 타이밍을 노리고 그 다음에 임대가가 상승하면 다시 상가 가격이 상승하는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축으로 분양받는 거 뭐 하이엔드나 이런 게 아니라 대지가 좀 부족한 곳 아니면 없는 곳 이런 곳에 되어 있으나 4, 5년 되면 임대 가격이 원래 가격대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오피스텔 적정하게 매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여기에서 매입해서 돈을 최소한으로 묶이게 한 다음에 이거를 한 4, 5년 장기로 그냥 보유해도 부담이 없으니까 보유하고 그때 시세 상승이 된다고 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하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4, 5년에 된 매물이 좀 많이 있나요? 사실 매물이 많이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네.
매물이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정부에서 네.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매도자들이 홀딩을 하고 있어요. 매물이 원래는 사라졌구나. 이 오피스텔 매물은 기회는 항상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4년, 8년 묶여있던 매물들이 이제 종부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나 그 다음 양도세나 내가 이 1억짜리 오피스텔이 아니라 다른 20억, 30억짜리 가지고 있을 때 1억짜리 때문에 손해보는 세금이 몇 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1억짜리를 1,000, 2,000 손해본다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던지는 물건들이 많았어요. 저도 다 그런 물건을 주워 먹었는데 네. 문제는 그 뉴스 후에는 사실상 매물이 안 나오고 있고요. 네. 네이버 부동산 강남 위에 컷을 두고 보면 한 242개 정도가 단지가 떠요. 그럼 242개 중에 전 매일 트래킹을 하거든요. 네. 이 중에 안전마진이 2,000, 3,000 정도 있는 게 있을까? 간혹 뜨긴 하는데요. 저도 찾기 쉽지 않을 정도면은 많이 사람들이 지금 매물로 내놓고 있지 않다. 방금 안전마진 2천, 3천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시세보다 한 2, 3천을 싸면 그냥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매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2, 3천이면 무조건 삽니다. 그게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안전마진 1,000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네네. 2, 3천 정도가 싸면 들어갑니다. 고수의 투자 기준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도 매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오피스텔이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확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파트에 비해서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그렇다고 4, 5년이 됐으면 가격이 또 급격하게 하락하는 일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 3천 정도 잡아둔다고 하면 아마 원금 손실 없이 오래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두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어쨌든 나중에 월세 수익형도 전환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어차피 2억 정도 매물이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따졌을 때 한 1000에 80 정도 나오거든요. 네.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 걸로 해놓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네네. 역전세에 대한 뭐 대비도 해놓으실 것 같아요. 제가 2012년 서울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들어왔는데 네. 그 전 사이클에서도 봤을 때 유명하신 분들이 왜 지금은 안 나타나지 이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하락장에 대비를 좀 안 하신 부분이 있구나. 아.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다 투자자면 결국엔 사업자잖아요. 현금이 순환이 막혀버리면 전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 전세로 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전세, 반전세로 돌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였으면 작년 중순쯤에 전세금이 2억 증액이라면 2억을 받아서 다시 1,000만 원씩 20개 뿌렸을 텐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걸 한 5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라도 월세를 바꾸자. 그리고 이번 하락기 때 움츠리고 있다가 다시 상승장 때 시작하자. 아,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워낙 또 이 긴 사이클의 네. 시장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먼저 해서 나쁠 건 없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는 모바일로 부동산 뉴스가 맨날 뜨는 나라기 네. 때문에 심리가 한 번 안 좋아지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요. 맞아요. 네.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1, 2개월만 먼저 준비하면 되는데 그 당시로 딱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하락장 아니면 혼란의 시기를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쨌든 부동산 투자는 하다 보면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락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평온하게 버틸 수 있게끔 세팅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잭팟님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올랐어도 전세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받는 게 아니라 오른 전세 가격만큼 다시 월세를 받으면서 그만큼 숨 쉴 수 있는 이런 여유를 두고서 투자를 한다고 하시니까 고수들이 이런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또 좀 대비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잭팟님도 오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좋게 본 거는 아까 오피스텔을 4, 5년 됐을 때가 좀 저점이고 여기서 매입하고 또 4, 5년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버텨서 분명히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하면 크게 실패 볼 일은 없어요. 네. 그러면 책에는 네. 주로 어떤 내용을 적으셨는지 책에서 제 투자 원칙 같은 거, 그다음 네. 제 투자한 실제 사례와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 왜 그렇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가 만지고 있는 부동산 어플들, 그다음에 실제 제가 빅데이터를 어떤 걸 본다, 그 보는 거를 어디 사이트에서 보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나만의 데이터 자료를 만드느냐, 그리고 네네. 맨 끝에는 이제 참고하면 좋을 블로거들이나 또 참고하면 좋을 카페, 당연히 송사무장님 카페도 넣어놨습니다. 네.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항상 고수는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골라내고 그게 또 나랑 맞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잭팟이님이 투자했을 때 장하고 지금 장하고 같지 않아요. 외부 규제 조건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할 부분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그건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투자자의 마인드가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이게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매입하는 방법부터 이 시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그냥 너무 조급하게 하면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도 한번 지켜보면서 내가 여건이 안 되거나 내가 자신이 없으면 구경해보는 것도 또 공부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좀 배워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장기 투자, 롱런 할 수 있는 투자자로 내가 간다고 생각하면 5년, 10년 후에는 정말 괜찮은 성과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잭파스님 블로그 통해서 그다음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또 투자 좋은 말씀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